이 서버에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되어 있고 VM과 VM 1부터 4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테넌트가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입주민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했을 때 다수의 고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의 고객들이 다수의 테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테넌트별로 그 회사 안에도 다수의 이제 개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하나의 VM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텐데 테넌트 1번에서 사용하는 VM 1, 2가 있고 테넌트 2에서 사용하는 VM 3, 4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하나의 테넌트고 주황색이 두 번째 테넌트라고 봤을 때 다수의 테넌트가 다수의 서버에 이렇게 엮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다른 테넌트 간에 동일한 물리적 네트워크, 이렇게 니카드가 연결된 이렇게 동일한 네트워크를 공유했을 때 주의사항이 있겠죠. 예를 들면 격리성, 테넌트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서버 안에는 말씀드린 대로 테넌트가 2개 이상이 존재하는데 VM3에서 만들어진 트래픽이 VM1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반대로 들어간다든지 뭐 VM2에서 거쳐서 VM7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넌트 간의 트래픽이 서로 엮이면 안 되겠죠. 격리성이 존재해야 된다. 물론 이제 VM1에서 명시적으로 VM3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려고 한다면 외부로 나갔다 들어와야 돼. 왜냐면 외부적으로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격리된 공간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격리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보안. 가상머신은 다른 가상머신의 데이터나 네트워크 트래픽을 볼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위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VM2가 마음을 먹고 VM3와 4에 대해서 트래픽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서 사실 가능하지만 클라우드 제공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래픽이 절대 볼 수 없게끔 제공을 해야 된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VM1의 VM1이 CPU를 막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VM3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수의 측면에서 그 주의사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주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물리적으로 이 네트워크 카드를 분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VM1, 2가 하나의 테넌트고 VM3, 4가 하나의 테넌트라고 했을 때 각 테넌트별로 물리적인 니카드, 여러분 니카드가 뭔지 아시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여러분들 그 RJ45를 꽂는 그 네트워크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테넌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니카드를 각각 하나씩 꼽는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격리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테넌트가 지금 2개밖에 없지만 3개, 4개, 5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뭐 2회사, 3회사만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테넌트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이 니카드를 계속 꼽아야 되는데 그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VM1이 서버 2로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니카드에 대한 것도 같이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니카드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 니카드 설정과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도 운영 측면에서도 비용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니카드를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물리적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쪼개자. 이거는 서버 가상화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트워크도 논리적으로 쪼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쪽에 이 논리적으로 쪼개는 방법이 나오는데, 논리적으로 쪼개기 전에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네트워크가 어떻게 전송이 되는지 우선 기본적인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트워크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까봐 요거를 미리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왼쪽이 하나의 호스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뭐 서버든지 컴퓨터가 되든지 간에 또 호스트 B가 또 컴퓨터고, 이 두 개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호스트 A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스트 A에 있는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게 뭐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서버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그 데이터 여러분들이 막 채팅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했을 때 채팅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데이터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 7개의 계층을 지나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OSI 7 레이어라고 하는데 나중에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개의 계층, 각 계층별로 각자의 역할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택배를 보내게 되면 택배를 받는 분이 있고 그 택배를 집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걸 나중에 전달하시는 분이 있고 뭐 그런 걸 다 분류를 해놨잖아요. 역할들. 마찬가지로 이 7계층은 각각의 역할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트 계층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신뢰성 문제, 이 데이터가 유실됐을 경우 아니면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처리를 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네트워크 계층은 이 내가 보내려는 이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어떤 식으로 라우팅이 돼서 갈 건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링크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목적지에 어떤 식으로 매핑돼서 갈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지컬은 말 그대로 이 1010 요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목적지까지 전달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역할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 역할을 위해서 이 각 계층별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택배 라벨에다가 우리가 특별한 정보를 쓰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고 누구한테 보내고 받는 사람 그 주소를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이제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라벨을 붙입니다. 4계층에서 붙이는 TCP 관련된 그 메타데이터를 헤더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이 데이터의 앞쪽에 붙는다고 해서 헤더라고 부르는데, TCP 헤더가 붙고요. 또 이 데이터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기존에 내려왔던 그 데이터에 대해서 IP라는 헤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록 헤더가 계층적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다시 그 택배로 치면 택배 포장을 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또 박스로 테이핑을 해서 또 패키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택배 크기가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런 걸 캡슐화라고 합니다. 이 호스트 A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만든 거를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헤더를 붙이는 과정을 캡슐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 인캡슐레이션, 다시 말하면 계속 쌓아나간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캡슐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캡슐화된 거를 결국 피지컬 레이어에서 0 또는 1이라는 그 데이터로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전달해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목적지에 만약에 도착했다.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프로토콜 표준들이 있는데 그 표준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보면 되겠고, 만약에 도착했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이제 피지컬에서는 데이터 링크로 보내서 이 포맷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걸 이더넷 헤더를 읽겠죠.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그리고 다 읽었으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계층 올릴 때는 기존의 이더넷 헤더를 떼고 올린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IP 헤더를 읽고 떼고 올리고 해서 디캡슐라이제이션을 한다. 캡슐을 제거하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헤더를. 그래서 결국은 이 호스트 B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가 도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신지에서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계층별로 헤더가 다 붙어서 목적지까지 갔을 때 다시 헤더가 떼어지는 형태로 가서 7계층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네트워크 가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트워크 가상화라 하면 다수의 테넌트의 트래픽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쪼개야 돼요, 그죠? 논리적으로 쪼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트래픽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 A 테넌트에서 보낸 트래픽을 A 테넌트가 보낸 거야라고 구분해야 되고, B가 보낸 거를 B가 보낸 거야라고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택배에다가 우리가 어떤 라벨을 붙이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표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많이 알려진
뒤에 나오는데 VLAN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VLAN이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레이어가 이 데이터 레이크 레이어 2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계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이더넷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인데, 특별히 이더넷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이더넷 헤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더넷에서 사용하는 그 다양한 정보들이 담긴 그 헤더에다가 특별히 어떤 마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Virtual Local Area Network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2계층을 뭐라고 하냐면 랜이라고 불러요. 랜. 랜이라고 하는 이유는 Local Area Network. 예전에는 네트워크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각각 로컬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다였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50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50대가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제 로컬 네트워크라고 해서 랜이라고 부르는데, LAN이라고. 이런 랜을 논리적으로 쪼갠 개념이 뭐다? VLAN이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더넷 프레임, 여기 첫 번째 그림이 요 뒤에 슬라이드에 있는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계층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 자체를 더 자세하게 나타난 게 이더넷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테넌트의 트래픽이다라는 거를 라벨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 라벨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이 이 IEEE 802.1Q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 거기서는 기존의 이더넷 프레임에다가 특정 위치에다가 별도의 태그를 붙입니다. 여기서 끼워넣죠. 그래서 이게 시프트돼서 이런 식으로 시프트되고 중간에 4바이트짜리 VLAN 태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바이트 개념 아시죠? 바이트 개념? 1바이트는 몇 비트입니까? 8비트죠. 그래서 4바이트라고 하면 비트로 따지면 총 몇 비트? 네, 32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32비트에 VLAN 태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내려는 이 트래픽이 지금 어떤 테넌트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이 VLAN 태그에 붙여서 보내고요. 특별히 VLAN 태그를 좀 더 확장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 거 TPID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이 TPID는 이 패킷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VLAN 태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태그가 붙어있다 안 붙어있다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타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VLAN 태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를 어떻게 기준을 남냐면 이 TPID라는 필드를 가지고서 이 발신지 맥어드레스 다음에 오는 정보가 만약에 16진수 기준으로 8100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뒤에 VLAN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 표시한 VLAN 태그를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VLAN 태그를 의미해 라는 명시적인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인이 요 뭐랄까요, 8100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비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비트로 나타내는 16바이트로 나타내는 이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PCP라고 하는 3비트짜리 필드가 있는데, 요거는 그 우선순위를 나타내요. 이 뒤에 있는 VLAN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위한 3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이 뒤에 이 VLAN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파이어 VID라고 하는 이 필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12비트짜리로 필드가 별도로 있는데, 이 12비트를 가지고서 이 지금 이 트래픽은 어디 테넌트야 라고 명시할 수 있다. 12비트라는 의미는 뭐예요? 비트는 0과 1로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0과 1로 표시할 수 있는데 12비트라고 한다면 몇 개를 표시할 수 있는 겁니까? 네, 2의 12승계만큼을 표시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다시 정리하면 기존의 이더넷 프레임은 사실 어떤 트래픽인지 구분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태그를 붙였고요. 그게 VLAN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4바이트 안에서도 특별히 12비트짜리 VLAN ID, VLAN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VID를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건 12비트짜리예요. 12비트라고 하면 2의 12승만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총 0부터 4095까지의 고객, 다시 말하면 테넌트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가능하죠. 기존에는 만약에 사용자가 3명이라고 했을 때 사용자 3명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고객당 전용 링크를 할당할 수가 있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얼마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자가 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트래픽을 그죠? 네. 만약에 1000mbps에서 10만 쓰고 있어. 여기도 10만 쓰고 있고 10만 쓰고 있으면 이 세 개를 구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가상 서버 가상화와 마찬가지죠, 그죠? 서버 가상화에서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버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실 워크로드가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치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고객 3명에 대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뭐랄까요 전용 링크로 할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로 할당한다는 의미는 다수의 테넌트 트래픽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 1과 2와 3에 대해서 VLAN ID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 1은 VLAN ID를 10으로 주고 2는 20으로 주고 3은 번호 똑같네. 네. 서로 다른 VLAN을 줘서 서로 테넌트의 그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몇 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요? 2의 12승만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VLAN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라는 그림이 이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림은 실제로 제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클라우드 운영할 때 실제로 하이퍼바이저에 구성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각각의 서버가 하이퍼바이저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각 하이퍼바이저의 가상 스위치라고 하는 V 스위치, 그 오픈 V 스위치를 사용했었는데 가상 스위치를 설치해서 실제로 이 VM 1, 2에 해당하는 테넌트, VM 3, 4에 해당하는 테넌트를 각각 테넌트 네트워크를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LAN을 사용해서 만약에 네트워크 가상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가상 스위치가 필요한 이유는 이 하이퍼바이저 안에서부터 VLAN을 달아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버 1에서 만약 VM1이 트래픽을 내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상 니카드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 가상 니카드에 있는 트래픽이 이 니카드에 올 때까지 다수의 가상 머신의 트래픽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섞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의 역할로서 가상 스위치를 만들어 놓고요. 그 가상 스위치의 각각의 VNIC을 이렇게 연결한 형태로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이. 그래서 가상 스위치와 각각의 VNIC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 물리적 니카드와 나가는 부분이 요 밑에 있는 트렁크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가상 스위치를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가상 머신과 연결된 이 네 개의 라인이 있을 거고요, 그죠? 물리적으로 나가는 이 라인이 존재할 텐데 각각을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상 머신과 연결된 포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액세스 포트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 액세스 포트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하나의 VLAN과 매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VM1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 거라고 한다면 VM1 같은 경우는 특별히 VLAN 17번, VLAN ID 17번과 매핑이 되도록 설정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액세스 포트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VM1과 2는 같은 테넌트잖아요, 그죠? 같은 테넌트는 서로 간의 트래픽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겠죠? 같은 테넌트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만든 VM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로 간의 통신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같은 VLAN을 이렇게 액세스 포트로 할당해서 이 서버 1에 있는 VM1의 트래픽은 여기까지는 이더넷 트래픽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 이더넷 프레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태그가 붙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검은색 줄이. 그리고 나서 이 가상 스위치에 도착하면 이때부터 뭐가 된다? 태깅이라는 작업이 수행된다. 태깅은 말 그대로 태그를 달아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 가상 스위치는 포트 1번이라고 한다면 포트 1번에 태그 17번을 달아라라는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들어올 때 내부적으로 태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적지가 VM2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나갈 때는 언태깅이 되겠죠. 언태깅. 다시 말하면 태그가 떨어지는 형태로 요 VM2로 진행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VM1이 포트 3번이나 4번으로 갈 수 없게 되겠죠. 왜냐면 태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를 액세스 포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서버 1에 있는 VM이 서버 2로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태그가 없어지면 안 되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쪽에서 트래픽에 도착했을 때 이 트래픽이 어느 테너트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태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다수의 테너트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VLAN 다수가 이 포트로 나갈 수가 있죠. 이쪽 포트로 나갈 수 있는 VLAN이 다수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2개 이상의 VLAN이 태깅돼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의 포트를 우리가 트렁크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상 스위치와 물리적 니카드와 연결된 이 포트는 트렁크 포트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태깅이 돼서 트렁크 포트로 나갈 때는 관련된 트래픽 태깅이 돼서 태깅된 상태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같이 보시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는데, VM1이 VM2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VLAN이 없는 상태로 와서 VLAN이 달리고 여기로 와서 VLAN이 떨어진 상태로 나가게 되겠고, 만약에 VM1에서 VM5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태그가 안 된 상태로 가다가 여기서 나갈 때는 VLAN 17번이 여기서 요게 태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특별히 17번이라는 값이 부여된 이후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17번이 부여돼서 이렇게 나가서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스위치 설정이 있을 텐데 VM5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VLAN이 여기서 떨어지고 VM5로 도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VLAN 태깅과 언태깅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각 포트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LAN이 하나만 매핑이 된 포트를 우리가 액세스 포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VLAN이 태깅돼서 나갈 수 있는 포트를 우리가 트렁크 포트라고 한다. 각각에 대해서 어떤 포트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이나 데이터 통신 시간에 물리적인 그 이계층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VLAN을 배우실 때 이 태그와 언태그 또는 액세스 또는 트렁크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이 언태그 포트와 액세스 포트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그 포트와 트렁크 포트가 같은 말입니다. 용어 측면에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VLAN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VLAN을 가지고서 네트워크 가상화를 하는 걸 배웠는데 사실 VLAN의 한계가 존재한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VLAN의 최대 개수는 몇이에요? 4096개. 실제로는 VLAN I0와 맨 마지막인 4095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개를 빼고 4094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고객이 사실 4094개까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더 많은 고객을 만약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VLAN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VLAN 말고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VXLAN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버추얼 랜에다가 익스텐시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VLAN 같은 경우는 아까 L2에서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L2 레이어에서 하나의 태그를 달아서 동작한다고 했는데 이 VXLAN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기존의 L2 네트워크를 L3 네트워크 위에서 가상화를 해가지고 사용된다.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존의 VLAN의 확장판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4094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VXLAN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식별자라는 VNI가 24비트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사용했던 VN의 4090 몇 개보다 훨씬 더 많다. 4096배가 많은 160백만 개? 뭐라고 해야 되지? 4096배가 많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 테넌트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가능하죠.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원래 VLAN이 이제 2계층에서 동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를 IP 계층으로 우리가 터널링을 해서 동작시킬 수 있고요. 아까랑 그림이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가상 머신이라고 했을 때 이 VTab이라는 곳에서 그 VXN의 탭을 달아서 헤더를 달아서 여기서 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VTab이 그 헤더를 붙이는 또는 떼는 태깅, 언태깅을 하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깅, 언태깅은 여기 서버와 각 서버에서 동작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네트워크 아키텍처만 다른데 아무튼 기존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VXLAN 말고도 NVGR이라고 해서 오버레이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GR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IP 또는 IP 버전 6, IPX 같은 프로토콜을 캡슐화 해가지고 동작을 하고 포인트 투 포인트, 다시 말하면 1대1 통신뿐만 아니라 멀티 포인트 터널링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NVGR의 프로토콜을 참고하시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기존의 오리지널 패키지, 우리가 오리지널로 보내야 되는 패키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 앞쪽에다가 GR이라는 그 패킷을 포장을 해서 VLAN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별도의 그 IP 패킷으로 포장을 해서 전달하는 개념이 NVGR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네브라고 하는 인캡슐레이션 또 프로토콜이 있는데, 요거는 기존의 뭐 VXN이라든지 NVGR이라든지 STT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런 프로토콜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멀티 프로토콜 또는 멀티 테넌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토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 24비트 필드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의 24승계만큼 테넌트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오늘날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 아까 말씀드린 VXLAN이라든지 두 개, VGR과 제네브라는 프로토콜이 미래지향적인 프로토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는 저희가 실습으로서 좀 같이 서버 가상화를 또는 네트워크 가상화를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 환경을 우리가 구축할 건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데스크탑이 사실 윈도우잖아요, 그죠? 윈도우 환경에서 하기에는 제한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리눅스 환경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저희는 우분투로 할 건데, 요거를 우리가 윈도우 지우고 다시 설치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타입 2의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하는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VM웨어의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라는 거를 설치해서 실습할 거다. 근데 우리가 실습하려는 환경은 우분투 환경에서 우리가 그 안에 VM을 만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타입 1이라고 한다면 하이퍼바이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상 머신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실습을 해보는 게 맞는데, 이 하이퍼바이저는 우리 KVM을 사용할 거고요. 근데 이 환경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 가상 물리적 머신에다가 이
KVM에 해당되는 그 리눅스를 설치해야 돼. 근데 이 리눅스를 설치하기는 어려우니까 요거를 가상화하는 별도의 또 뭐예요? 타입 2의 하이퍼바이저인 저희 VM웨어의 그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설치한다. 뭐로? 타입 2로 소프트웨어로. 우리는 윈도우가 있으니까 여기 윈도우라고 한다면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 환경을 가상화한 거죠 다시. 그래서 사실 이것도 가상 머신인 거예요. 요게 가상 머신. 왜냐면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떠 있는 가상 머신이니까 우분투로. 그래서 우리가 실습할 거는 결국 VM 안에다가 VM을 만드는 형식으로 실습을 할 건데 이런 환경을 우리가 네스티드 환경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네스티드 VM 안에 VM을 만드는 환경인데 이 네스티드 VM 환경이 가능하려면 하드웨어 그 가상화 기능이 가능한 CPU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MD 그리고 인텔에서 제공하는 그 특별한 하드웨어 기능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요 태스크 매니저 그거 뭐죠? 한국말로? 작업 관리자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관리자 열어보는 거 다 하실 줄 아시죠? 컨트롤 알트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나서 맨 밑에 있는 작업 관리자를 눌러보시면 왼쪽에 다양한 탭이 있는데